나는 한 달간 출장을 갔다. 집에 오자마자 남편이 자신의 온 가족을 데리고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남편은 짜잔, 이제 다 같이 여기서 오래 살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대답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가 더 큰 구경을 시켜줄게요. 나는 정확히 한 달 동안 출장 중이었다. 그 한 달 동안 나는 계약, 견적서, 한밤중에 울리는 전화, 그리고 숙소 창가에서 급하게 먹는 도시락으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다. 나는 꾸준히 집으로 전화했고 건성으로 응응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우리가 수년간 함께 일군 집이 가장 따뜻한 안식처라고 믿었다.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내 실내화가 단정히 놓여 있고 익숙한 바닥 세정제 냄새가 나고 남편이 서서 자기 왔어? 라고 한마디 물어봐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날 오후 나는 KTX 역에서부터 우리 아파트까지 여행 가방을 끌고 왔다. 사람들은 멀리 가면 집이 그립다고 하지만 나는 물건들보다 집의 습관이 더 그리웠다. 내가 늘 앉던 의자, 직접 정리한 책장, 그리고 매일 밤 딸깍거리던 현관문 잠금 소리까지도. 내 이름은 박서연, 32살이고 무역회사에서 사업관리자로 일한다. 남편의 이름은 김민준, 나보다 2살 많고 평범한 사무직이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지금까지는 온순하고 술, 여자, 도박 문제도 없었다. 단지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식의 정이 너무 많다는 게 흠이었다. 우리는 결혼한 지 5년 되었고 이 아파트는 우리 부부가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샀다. 정확히 말하면 계약금의 대부분은 나와 우리 부모님이 보탰고 은행 대출은 내 수입이 더 안정적이라 내 이름으로 받았다. 매달 아파트 대출금은 여전히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민준 씨도 보태긴 하지만 항상 내 몫보다 적었다. 부부 사이에 공을 따지고 싶지는 않았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면 그걸로 좋겠다. 출장을 떠나기 전 나는 집만 깨끗하게 유지해달라고, 큰일은 혼자 결정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무슨 일 있으면 나랑 상의해요. 민준 씨는 가슴을 치며 웃었다. 걱정 말고 돈 많이 벌어와. 집안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지문 인식기에 손가락을 댔다. 문이 열렸고 나를 맞이한 것은 달려나오는 발소리가 아니라 마치 동네 주점처럼 시끄럽게 울리는 텔레비전 소리였다. 나는 문 앞에서 얼어붙었다. 우리 집 거실은 더 이상 내 거실이 아니었다. 소파에는 내가 한 번도 산 적 없는 촌스러운 꽃무늬 천이 덮여 있었다. 탁자 위에는 유리컵, 견과류 껍질, 과일 상자, 상표 없는 정체불명의 약병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공기 중에는 파스 냄새, 진한 보리차 냄새, 그리고 조리담한 음식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소파에는 한 나이 든 남자가 다리를 벌리고 앉아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마치 오랫동안 자기 집이었던 것처럼 리모컨을 쥐고 있었다. 그 옆에는 한 나이 든 여자가 귤을 까면서 그 껍질을 내가 가장 아끼는 도자기 접시에 아무렇지 않게 올려놓고 있었다. 다른 쪽 구석에는 젊은 부부가 휴대폰에 고개를 숙인 채 내가 아껴두려고 사놓은 초콜릿을 소리내며 씹고 있었다. 한 조각도 먹어보지 못한 초콜릿이었다. 목이 바싹 마르는 것을 느꼈다. 주방에서 민준 씨가 나왔다. 내 애착 앞치마를 두른 채였다. 그는 선물을 자랑하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다. 자기, 왔어? 깜짝 선물이야. 내가 온 가족 다 여기로 모셨어. 같이 살면 좋잖아. 아버지, 어머니, 동생 민수랑 재수씨, 은영이. 아, 그리고 주말에는 여동생 민지도 올 거야. 이제부터 우리 집 북적북적하고 따뜻하겠지? 산다는 말에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며칠 놀러 온 것도 잠시 방문한 것도 아니었다. 산다는 것이었다. 나이 든 남자가 나를 돌아보며 마치 은혜를 베풀듯 고개를 한 번 까딱했다. 나이 든 여자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다. 왔냐?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가서 옷 갈아입어라. 곧 저녁 먹게. 젊은 부부도 고개를 들었다. 젊은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형수님 오셨네요. 저 민수예요. 그의 아내는 작게 말했다. 은영이에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형수님.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안으로 들어갔다. 타일 바닥 위로 바퀴가 구르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무심코 신발장을 내려다 보았다. 내 신발들은 깊숙이 처박혀 있었다. 그 앞에는 마치 하숙집처럼 온갖 종류와 크기의 낯선 신발들이 가득했다. 민준 씨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내가 기뻐하기를 기다리는 눈빛으로. 서연아, 어때? 너 기쁘게 해주려고 그런 건데. 나는 그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사실 내 머릿속은 텅 비어있지 않았다. 저 시끄러운 텔레비전처럼 복잡했다. 나는 은행 대출금을 생각했고, 보고서를 쓰기 위해 밤을 새웠던 날들을 생각했고, 구석구석 깨끗하게 유지했던 내 주방을 생각했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생각했다. 집은 신성한 공간인데 지금 나는 손님처럼 들어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소리치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민준 씨의 미소보다 더 달콤한 미소를 지었다. 여보,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민준 씨가 눈을 깜빡였다. 그럼 뭔데? 안 기뻐? 나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내일은 내가 더 큰 구경을 시켜줄게요. 거실 전체가 싸늘해졌다. 나이든 여자는 귤을 내려놓고 마치 버릇없고 낯선 며느리를 보듯 나를 쳐다보았다. 나이든 남자가 헛기침을 했다. 민수는 씹는 것을 멈췄고 은영은 몸이 굳었다. 민준 씨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서연아, 왜 그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어서 방에 들어가서 쉬어.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침실로 향했다. 내 방문은 경계선처럼 닫혔다. 밖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요즘 서울 며느리들은 저래. 어렵다. 어려워. 오자마자 표정 관리도 안 하고 무슨 꿍꿍이인지 어디 한번 보자고. 나는 문의 등을 기댄 채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피곤한 것은 출장 때문이 아니었다. 예고 없이 내 공간을 침범당했기 때문에 피곤한 것이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저녁상을 차렸다. 내 4인용 식탁에는 플라스틱 의자와 접이식 의자가 추가되었다. 상차림은 푸짐해 보였지만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주방문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 보통은 일어나서 치우기 편한 사람이 앉는 자리였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시아버지 박영철 씨는 텔레비전 옆 상석에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 김정숙 씨는 남편에게 계속 반찬을 집어주며 명령하듯 말했다. 민수와 은영은 나란히 앉아 있었고 민준 씨는 가운데 앉아 억지 미소를 지으며 내 시선을 피했다. 시어머니는 음식을 다 씹고 나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예, 내가 미리 확실히 말해두마. 나랑 아버지는 이제 여기서 쭉 살 거다. 시골은 덥고 집도 좁아서 아들 집에 와서 편하게 지내려고. 그리고 나중에 너희가 애 낳으면 내가 돌봐주기도 편하고.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민준 씨를 쳐다보았다. 나랑 이 문제 상의한 적 있어요? 민준 씨가 우물쭈물했다. 그게 말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너한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 나는 가볍게 웃었다. 기쁜 웃음이 아니었다. 내가 남편으로 선택한 남자가 내 인생 전체를 바꾸는 결정을 단지 감동을 주기 위한 연극으로 여겼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었다.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놀라움은 내 공포 위에 세워진다는 거 알아요? 시어머니가 얼굴을 찌푸렸다. 어머, 이게 무슨 소리니? 내 아들 집에 내가 와서 사는데 누구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거냐? 그 말은 마치 돌멩이처럼 내 가슴에 날아와 박혔다. 나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보지 않았다. 민준 씨를 보았다. 어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신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침묵했다. 그의 침묵이 대답이었다. 나는 고기 한 점을 씹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주 조용히 말했다. 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나는 방으로 걸어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밖에서는 다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휴대폰을 열어 클라우드에 저장된 서류들을 확인했다. 주택 매매 계약서, 은행 이체 내역, 대출 상환 명세서.
나는 잔인한 짓을 하고 싶지 않았다. 단지 내 집에서 존중받을 권리를 되찾고 싶었을 뿐이다. 나는 이 실장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오전 10시 저희 집으로 좀 와주세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어둠 속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망치 소리처럼 들려왔다. 나는 내일 나의 구경거리가 이 집 전체를 침묵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주 일찍 일어났다. 푹 자서가 아니라 머릿속이 전등을 켠 것처럼 화냈기 때문이다. 거실에서 실내화 끄는 소리, 시어머니 김정숙 씨의 헛기침 소리, 그리고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묽은 죽 냄새와 진한 보리차 냄새가 뒤섞여 익숙했던 내 집을 낯설게 만들었다. 민준 씨는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다. 나는 그가 깨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등은 판자처럼 뻣뻣했다. 마주하기 싫을 때 잠든 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불렀다. 민준 씨, 그가 작게 대답했다. 응? 내가 지금 이 집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거 느껴져요? 민준 씨는 침묵했다. 잠시 후 그가 돌아 누웠다. 눈이 충혈되고 굴했다. 서연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난 그냥 집안이 화목했으면 좋겠어서. 아버지 어머니 오시고 동생 내외도 오고 다 가족이잖아. 당신 가족이죠. 그럼 나는요? 내가 물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속은 누가 꽉 조이는 것 같았다. 당신은 집이 즐겁다고 했죠. 하지만 내가 즐거운지 물어본 적 있어요? 당신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영원히 살게 해놓고 어머니가 내 아들 집이라고 말할 때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내가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민준 씨는 입술을 깨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난 어머니가 서운해하실까봐 무서웠어. 부모님이 시골에서 고생하시잖아. 네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이해하죠. 부모님 고생하시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그 고생을 핑계로 당신 아내의 삶을 짓밟을 수는 없어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내 경계를 지켜줘야 했어요. 난 부모님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시당하는 상황을 반대하는 거예요. 민준 씨가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그의 말을 삼켜버렸다. 민준아, 일어나서 아침 먹어라. 서연이도 죽다 식으면 배탈 나. 나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거실로 나가자 온 가족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었다. 시아버지 박영철 씨는 등을 기대고 앉아 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김정숙 씨는 죽을 퍼서 내 앞에 놓아주었는데 마치 형식적으로 의무를 다하는 듯한 태도였다. 민수와 은영은 나란히 앉아 웃고 떠들면서도 내 눈치를 살피는 것이 역력했다. 그들은 내가 어젯밤에 말한 구경거리가 무엇인지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먹지 않고 벽에 걸린 시계만 쳐다보았다. 분침이 한 칸 한 칸 움직이는 동안 내 안의 한쪽에서는 소리치고 싶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진정해. 서연아, 집을 되찾고 싶으면 냉정해야 해 라고 속삭였다. 정확히 10시 초인종이 울렸다. 그 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 김정숙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 시간에 누구야? 내가 일어나 곧장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이 실장이 서 있었다.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하얀 셔츠에 어두운 색 정장 바지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다. 그녀는 소란을 피우러 온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셨어요? 내가 작게 말했다. 네, 괜찮으세요? 이 실장이 딱 들릴 만큼의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웃었다.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이 실장이 거실로 들어서자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박영철 씨가 등을 꼿꼿이 세웠다. 김정숙 씨가 날카롭게 물었다. 누구신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십니까? 이 실장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제 이름은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서현 씨의 주택 서류 및 거주권 관련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 몇 가지를 명확히 설명해 드리러 왔습니다. 김정숙 씨의 눈이 가늘어졌다. 주택 서류? 며느리가 남의 집 일에 외부 사람을 끌어들여? 이건 집안 문제야. 내가 이 실장 옆에 앉았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또렷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집안 문제죠. 하지만 어제 어머님께서 내 아들 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집은 저희 부부의 집이고 저 또한 이 집의 주인입니다. 저는 존중받아야 해요. 민준 씨가 내 등 뒤에서 거칠게 숨을 쉬었다. 그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이 실장은 서류 가방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사본 뭉치를 꺼냈다. 그녀는 도전하듯 서류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지 않았다. 내 앞에 놓으며 온 가족에게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아버님, 어머님,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서현 씨와 민준 씨가 결혼한 후에 구입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계약금, 매달 상환하는 대출 원리금, 그리고 대출 명의자 모두 서현 씨가 주된 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 집에 누가 장기적으로 거주할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민준 씨 혼자가 아니라 부부 두 사람의 공동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김정숙 씨가 벌떡 일어났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내가 내 아들 집에 와서 살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나는 시어머니를 보며 천천히 말했다. 어머님께서 잠시 방문하시는 건 저도 기뻐요. 며칠 머무시는 거라면 제가 준비할게요. 하지만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장기 거주를 결정하시고 저를 외부인 취급하시는 건 참을 수 없어요. 저도 어머님 가족이잖아요. 박영철 씨가 헛기침을 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다. 얘야, 네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남들이 보면 이 집안이 불효막심하다고 하겠다. 목이 따끔거렸다. 나는 그 말을 예상했다. 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아버님, 저는 불효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제 삶을 빼앗기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효도는 부모님을 보살피고 공경하는 것이지 많은 식구들이 한데 모여 며느리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수가 끼어들려 했다. 형수님, 저희는 그냥 여기서 일자리 구할 동안 잠시 머물려는 것 뿐이에요. 나는 민수를 향해 또박또박 말했다. 잠시 머무는 거라면 기간과 규칙이 있어야지. 여길 네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곳으로 생각하면 안 돼. 너는 내 냉장고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내 물건을 집안 곳곳에 늘어놓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켜놨어. 나는 출장에서 돌아와서 내가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어. 입장을 바꿔서 네가 내 상황이라면 견딜 수 있겠니? 은영이 민수의 팔을 끌며 작게 속삭였다. 오빠, 그만해. 김정숙 씨가 민준 씨를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다. 너는 뭐하고 서 있어? 내 아내가 외부 사람 데려와서 내 부모를 겁박하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민준 씨는 떨고 있었다. 나는 그의 주먹이 꽉 쥐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서연이는 겁박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명확히 하려는 것뿐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서연이랑 상의했어야 했어요. 거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나는 내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제가 잘못했다는 그 한마디, 어젯밤부터 기다렸지만 너무 늦게 그리고 너무나 연약하게 들려왔다. 김정숙 씨는 충격을 받은 듯 멈칫하더니 눈가가 붉어졌다. 너 지금 저 애 편을 드는 거냐? 민준 씨가 고개를 저으며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 가정을 지키려는 거예요. 서연이가 상처받는 것도 싫고 아버지 어머니가 남들에게 험한 소리 듣는 것도 싫어요. 저는 모든 게 제대로 되길 바라요. 이 실장이 그 틈을 타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민준 씨와 서연 씨를 아끼신다면 모두에게 합리적인 거주 방식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연 씨는
아버님 어머님께서 방문하시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장기 거주는 계획과 기간, 그리고 공동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민수 씨와 은영 씨도 일자리를 구할 동안 잠시 머물고 싶다면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고 생활비를 분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화목함도 지키고 집안의 질서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누구도 길거리로 내쫓고 싶지 않았다. 단지 질서를 되찾고 싶었을 뿐이다. 나는 마치 나 자신에게 말하듯 천천히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께는 일주일의 시간을 드릴게요. 시골집을 정리하시거나 더 적합한 곳을 찾아보실 시간이요. 이건 내쫓는 게 아니라 정리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 씨와 은영 씨에게는 2주를 줄게요. 2주면 일자리를 구하고 직장 근처에 원룸을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 2주 동안 각자 식비와 전기세, 수도세 같은 생활비를 일부 부담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제 서재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마세요. 김정숙 씨가 반박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박영철 씨가 그녀의 팔을 잡아 끌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하시오. 며느리 말에도 일리가 있소. 나는 박영철 씨를 보았다. 갑자기 눈가가 뜨거워졌다. 이겨서가 아니었다. 마침내 어른 중 한 분이 내 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었다. 민준 씨가 내 옆에서 머뭇거렸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가족들한테 확실히 말할게. 이제 다시는 너 혼자 두지 않을게.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작은 희망의 균열을 보았다. 나는 아주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상기시키듯이 나는 당신이 온 가족의 아들이 아니라 내 남편이라는 걸 알아주길 바랄 뿐이에요. 집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고 공기는 무거웠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눈물이나 욕설이 아닌 품이 있는 목소리로 말해졌다. 그리고 나는 이 순간부터 싸움이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반발할 것이고 다시 경계를 시험할 것이고 내가 무너지는지 지켜볼 것이다. 나는 굳건히 버텨야 했고 민준 씨도 선택해야만 했다. 그날 아침의 대화 이후 우리 집은 이상한 상태에 빠졌다. 더 이상 시끄럽지도 하루 종일 텔레비전이 켜져 있지도 않았지만 결코 평화롭지도 않았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모두가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지 예측하기 위해 잠시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 김정숙 씨는 하루 종일 내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를 지나칠 때는 고개를 돌렸고 그릇을 일부러 세게 내려놓았으며 내가 주방에 들어설 때마다 보란 듯이 큰 한숨을 쉬었다. 시아버지 박영철 씨는 달랐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나를 볼 때마다 예전처럼 날카로운 눈빛이 아니라 생각과 미안함이 섞인 눈빛을 보였다. 민수와 은영은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고 하지만 나는 그들이 마음속으로 수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침묵은 이해가 아니라 다른 기회를 기다리는 인내였다. 민준 씨는 낯설어졌다. 그는 설거지, 청소, 과일 사오기 등 모든 것을 하려고 애썼다. 심지어 내가 침실에 앉아 있는데도 몰래 문자를 보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일이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몰랐어. 나는 문자를 보고도 답장하지 않았다. 그를 괴롭히고 싶어서가 아니라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내 집에서 나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았다. 오직 오랜 시간의 행동만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내가 서재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계약서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주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얘야, 나다. 문 좀 열어보렴. 할 얘기가 있다. 내가 일어나 문을 열었다. 김정숙 씨가 가슴에 팔짱을 낀 채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내가 확실히 해두마. 네가 오늘 한 짓은 우리 부부를 무시한 거야. 외부 사람을 집에 데려와서 서륜이 권리니 하는 소리를 하는 건 이 집이 민준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를 안으로 모시고 문을 닫았다. 온 가족이 듣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녀와 마주 앉아 천천히 말했다. 어머님, 저는 이 집이 민준 씨 것이 아니라고 말한 적 없어요. 하지만 저 또한 얹혀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단지 제 가정의 일에 있어서 남편과 동등한 발언권을 갖고 싶을 뿐이에요. 시어머니가 비웃었다. 서울 며느리들은 말 하나는 참 잘해. 우리 시골에서는 며느리가 시집 오면 시댁을 따르는 법이야. 시부모가 아들 집에 와서 사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어머님, 시대가 변했어요. 저도 일하고 집 대출금 갚고 공과금 내고 생활비를 벌어요. 제 집에서 제가 이방인 취급을 받을 수는 없어요. 저는 전통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존중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나를 쳐다보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작게 말했다. 어젯밤에 내 시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양반이 그러더구나. 며느리가 틀린 말한 거 없다. 자기가 돈 내고 고생해서 산 걸 지키려는 것뿐이다. 그 말을 들으니 내가 얼마나 화가 나던지. 내가 아들을 낳고 수십 년을 키웠는데 이제 그 아들 집에 살려면 며느리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시어머니와 적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께서 제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단지 의견을 물어봐 주시길 바랐을 뿐이에요. 서연아, 우리 당분간 너희 집에서 지내도 괜찮겠니? 그 한마디면 제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침묵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가 내뱉은 한마디에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나는 늙어서 기댈 곳이 없을까봐 무서웠다. 시골의 낡은 집은 덥고 자식들은 찾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여기에 오면 아들이 있고 나중에는 손주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목이 메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무례함 뒤에 숨겨진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그녀에게 내 삶을 짓밟을 권리를 주지는 않았다. 어머님, 저는 아버님 어머님을 길거리로 내쫓으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런 식으로는 오래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생활 방식이 다른 법이에요. 가까이 살면서 서로 아끼는 게 한 집에 살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없이 일어섰다. 방을 나가기 전 그녀가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에게 일주일을 줬다고 했지. 그것은 잊지 않았다는 상기이자 경고처럼 들렸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아주 늦게 침실로 들어왔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눕지 못했다. 서연아, 어머니가 너한테 무슨 말 했어? 네, 어머니가 많이 화나셨어. 나는 그를 보았다. 어머니가 화나실까봐 두려워요. 아니면 내가 지칠까봐 두려워요.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다. 둘 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민준 씨, 당신이 나서서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이사를 가신다고 해도 이 문제는 반복될 거예요. 나는 매번 외부 사람을 불러서 서류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당신이 필요해요. 민준 씨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알아. 내가 비겁했어. 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만 했어.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말할게. 사흘 뒤, 이번에는 민수가 태도를 드러냈다. 저녁에 내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민수가 주방문에 기대서 반은 농담, 반은 진담으로 말했다. 형수님, 너무 빡빡하게 구시네요. 부모님이 잠깐 와 계시는 건데 벌써 내쫓으려고 하시고 나중에 형수님도 아들 낳으면 며느리가 이렇게 대하는 거 좋으시겠어요? 나는 돌아서서 민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내쫓는 게 아니라 기한을 정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나중에 내 자식에게 얹혀 살 생각 없어. 성인은 각자 자기 삶을 책임져야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기생하면 안 돼. 민수가 비웃었다. 말은 참 잘하시네요. 근데 이 집, 우리 형 집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빡빡하게 굴다가 남편 잃는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딘 칼날 같았다. 심장이 따끔거렸지만 티내지 않았다. 내 말은 반만 맞아. 이 집은 우리 부부의 집이야.
그리고 남편을 잃느냐 마느냐는 내가 경계를 지키기 때문이 아니라 내 형이 남편 역할을 하느냐 마느냐에 달렸어. 민수는 입을 다물었다. 그날 저녁 민준 씨가 온 가족을 불러 모았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았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회피하지 않았다. 아버지, 어머니, 민수야, 은영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는 여기서 일주일 더 계시다가 제가 모시고 시골로 내려갈게요. 그리고 나서 서연이와 상의해서 부모님께서 자주 오고 싶으시면 근처에 지낼 곳을 알아보도록 지원할게요. 민수랑 은영이는 2주 안에 이사해야 해. 내가 보증금은 보태줄게. 하지만 이제부터 이 집의 모든 일은 서연이와 상의해야 해요. 저는 제 아내가 더 이상 무시당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김정숙 씨가 울음을 터뜨렸다. 박영철 씨는 한숨을 쉬었다. 민수는 얼굴이 하얘졌다. 은영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테이블 밑에서 민준 씨의 손을 잡았다. 내가 집에 돌아온 후 처음으로 그가 진정으로 내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천장에 누워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파서가 아니라 지쳐서였다. 최소한의 존중을 지키기 위해 악역을 자처해야만 했던 것이 너무나 지쳤다. 나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분노할 것이고 민수는 억울해할 것이며 민준 씨는 다시 흔들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첫 번째 경계선을 그었다. 그리고 만약 그 경계선이 다시 시험받는다면 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날 저녁 가족회의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뭐라 형용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변했다. 더 이상 활시위처럼 팽팽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마치 어쩔 수 없이 함께 사는 룸메이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균열을 건드릴까봐 말 한마디, 발걸음 하나하나를 조심했다. 시어머니 김정숙 씨는 더 이상 나를 쏘아보지 않았지만 말도 걸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일찍 일어나 조용히 부모님 몫의 식사를 준비하고 예전처럼 내 물건에는 손대지 않았다. 하루는 내가 주방에 들어갔을 때 그녀가 냄비를 씻고 있기에 아주 조용히 말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님. 쉬세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됐다. 내가 알아서 한다. 그 말은 무겁지는 않았지만 차가웠다. 시아버지 박영철 씨는 달랐다. 그는 먼저 내게 사소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몇 시에 퇴근하냐? 요즘 일은 많이 바쁘냐? 그럴 때마다 나는 예의 바르게 대답했다. 나는 그의 마음속에서 아들 편을 들고 싶은 마음과 며느리를 이해하는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민수와 은영은 외출이 잦아졌다. 일자리를 구하러 간다. 면접을 보러 간다고 했다. 나는 묻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들의 여행 가방이 여전히 방구석에 놓여 있고 짐을 쌀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 눈여겨보았다. 민준 씨의 변화가 가장 뚜렷했다. 그는 더 일찍 퇴근했고 스스로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렸으며 더 이상 나를 내버려두고 휴대폰만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는 내게 말을 더 많이 걸었지만 내가 화를 낼까봐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공책형 컴퓨터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민준 씨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서연아, 이거 마셔. 나는 우유잔을 받으며 작게 말했다. 고마워요.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다. 내 결정 하나가 너를 그렇게 아프게 할 줄은 정말 몰랐어. 나는 컴퓨터를 닫고 글을 보았다. 당신은 몰랐겠죠. 당신은 늘 당신 가족을 우선시하는 게 익숙했고 나는 늘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 게 익숙했으니까요.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다. 부모님이 서운해하실까봐, 불효자라고 하실까봐 무서웠어. 하지만 내가 서운해하면 너도 그분들만큼 아프다는 걸 잊고 있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용서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의 약속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닷새째 되던 날, 일주일의 기한이 거의 다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마치 시간을 끌려는 듯 옷을 하나하나 접었다. 시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낡은 여행 가방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나는 방문 앞에 서서 도와야 할지 피해야 할지 망설였다. 결국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님, 제가 짐 싸는 거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나를 보았다. 눈빛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지만 여전히 거리감이 느껴졌다. 됐다. 나 혼자 할 수 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서 있다가 말했다. 어머님, 제가 아버님 어머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억울하게 살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침묵했다. 잠시 후 그녀가 피곤한 목소리로 작게 말했다. 나도 널 미워하는 게 아니다. 단지 며느리가 이렇게 대놓고 할 말 다 하는 게 익숙하지 않을 뿐이야. 시골에서는 우리 세대는 참고 사는 게 익숙했거든.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계속 참기만 하면 병이 돼요. 병이 되면 오래도록 서로 아끼기 힘들잖아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나는 그녀의 어깨가 축 처진 것을 보았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다음날 아침, 민준 씨가 부모님을 터미널에 모셔다 드렸다.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 순간이 어색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집에 남아 거실을 정리하고 탁자를 닦고 시어머니가 소파에 덮어두었던 꽃무늬 천을 접었다. 버리지 않고 잘 접어서 장롱에 넣었다. 유쾌하지 않은 기억도 어쨌든 기억의 일부였다. 민준 씨가 돌아왔을 때 그의 눈은 붉었다. 부모님 가셨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는 잠시 서 있다가 뒤에서 나를 가볍게 안았다. 미안해. 너를 악역으로 만들어서. 나는 돌아서서 그를 보았다. 나는 악역이 된 게 아니에요. 단지 짓밟히기를 거부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날 저녁 집은 이상할 정도로 넓게 느껴졌다. 더 이상 시끄러운 텔레비전 소리도 파스 냄새도 노인의 기침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평온은 딱 이틀밖에 가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 민수가 일찍 귀가했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형수님, 저랑 은영이 아무래도 며칠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직 일자리도 못 구했고 방도 못 구했어요. 나는 시계를 보았다. 2주의 기한이 끝나려면 나흘이 남아 있었다. 나흘 남았네. 만약 방을 못 구하면 내가 이틀치 숙박비는 보태줄게. 하지만 더 이상 여기서 지낼 수는 없어. 민수가 눈살을 찌푸렸다. 형수님, 너무 하시네요. 나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나는 처음부터 분명히 말했고 내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 민수가 비웃었다. 저희가 여기서 오래 머물면서 형수님 재산 축낼까봐 그러세요. 그 말에 온몸이 차가워졌다. 나는 민수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아니, 집을 잃을까봐 그래. 민수가 멈칫했다. 나는 말을 이었다. 밥 몇 끼 때문에 잃는다는 게 아니야. 경계가 무너져서 잃는다는 거야. 내가 한번 너희를 무기한으로 머물게 허락하면 나중에는 부모님이 다시 올라오실 거고 너는 다른 사람을 또 데려올 거고 나는 다시 내 집에서 이방인이 되겠지. 은영이 민수의 팔을 끌며 속삭였다. 오빠 그만해. 민수는 은영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은 맨날 무섭대. 바로 그때 민준 씨가 들어왔다. 그는 마지막 말을 똑똑히 들었다. 민수야, 그만해. 너희는 여기서 나흘만 더 지내는 거야. 나흘 뒤에 내가 너 방구하는 거 도와줄게. 서연이가 이 얘기를 다시 꺼내게 하지 마. 민수가 민준 씨를 쏘아보았다. 눈이 붉었다. 형, 친동생보다 저 여자 편을 드는 거야? 민준 씨가 피곤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옳은 편을 드는 거야. 그 한마디는 내게 어떤 사과보다도 값졌다. 그날 밤 나는 민준 씨 옆에 누워 있었다.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시련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가족은 여전히 나를 까다로운 여자로 볼 것이다. 하지만 나는 또한 내가 한 번 더 무너지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나는 속삭였다.
민준 씨, 만약 나중에 또 이렇게 독단적으로 행동하면 나는 떠날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민준 씨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알아, 다시는 널 잃지 않을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고 단지 천장을 바라보며 더 이상 존중받을 권리를 위해 싸우지 않아도 되는 미래를 생각했다. 남은 나흘은 시계의 초침 소리가 내 인내심을 갉아먹는 소리처럼 들릴 정도로 느리게 흘러갔다. 나는 민수와 은영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친절하게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나는 내 생활 리듬을 지켰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우리 부부 둘만의 식사를 준비하고 내 공간을 정리했다. 더 이상 그들의 목까지 요리하지 않았다. 인색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은영은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루는 내가 일찍 퇴근했는데 그녀가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붙잡고 눈이 빨개져 있는 것을 보았다. 형수님, 은영이 나를 불렀다. 나는 그들의 방문 앞에 멈춰섰다. 무슨 일이야? 은영이 입술을 깨물었다. 민수 오빠가 일 구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면접 본 곳에서 다 떨어지고 제 시간에 이사 못 갈까봐 무서워요. 나는 은영을 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생각 없는 동서가 아니라 방황하는 어린 여자로 보였다. 하지만 나는 예전처럼 마음이 약해지게 두지 않았다. 은영아, 내가 널 미워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너희를 구해줄 수는 없어. 너랑 민수는 부부고 둘이서 스스로 일어서야 해. 필요하다면 내가 이틀치 숙박비는 보태줄게. 그게 다야. 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알아요. 그냥 서러워서요. 나는 돌아섰다. 가슴이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다. 경계를 지키는 사람은 언제나 냉정한 역할을 맡아야만 했다. 나흘째 되던 날. 민준 씨는 오전에 휴가를 내고 민수를 데리고 원룸을 보러 갔다. 나는 집에 남아 그들의 방을 정리했다. 내쫓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집이 다시 내 것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다. 민준 씨가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서연아, 방구했어. 작고 낡았지만 당분간 지낼 직장 근처야. 오늘 오후에 이사한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가 잠시 서 있다가 말했다. 마음 바꾸지 않아줘서 고마워. 나는 그를 보았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였어요. 그날 오후 민수와 은영은 짐을 옮겼다. 다툼은 없었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민수는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은영은 아주 작게 인사했다. 형수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따로 살면 서로 덜 미워하게 될 거야. 은영은 슬프게 웃었다. 그들이 문 밖으로 나섰을 때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통쾌하지 않았다. 단지 피곤했다. 아무도 원치 않았지만 내가 반드시 싸워야만 했던 전쟁 때문에 피곤했다. 그날 저녁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나는 두 사람을 위한 저녁을 차렸다. 민준 씨와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민준 씨가 먼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서연아, 네가 아직 날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거 알아. 하지만 약속은 꼭 지킬게. 나는 그를 보았다. 더 이상 약속하지 마세요. 그냥 행동으로 보여줘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2주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이냐? 나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다. 네, 어머님, 저예요. 네. 시아버지가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동네 병원에 입원했다. 내가 가진 돈이 얼마 없어서 민준이 말이 진명이가 내 앞으로 되어 있어서 돈 관리는 내가 더 잘할 거라고 하더구나. 혹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말투 때문이었다. 더 이상 명령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늙은 사람의 무력감만이 남아 있었다. 아버님 입원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머님? 내가 물었다. 어제 그랬다. 걱정 마세요. 바로 송금해 드릴게요.
저랑 민준 씨도 곧 내려가서 아버님 뵐게요.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다, 얘야.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만약 내가 복수하고 싶었다면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이 과거에 나를 대했던 방식처럼 나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민준 씨에게 말했다. 그는 나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네가 꼭 도와줄 필요는 없어. 부모님은 너한테 상처를 줬잖아. 나는 숨을 내쉬었다. 제가 돕는 건 부모님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 때문이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내 상처보다 더 작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예요. 다음 날 아침, 우리 부부는 시골로 내려갔다. 시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다. 서연아, 왔구나. 네, 아버님, 저 왔어요. 그가 내 손을 잡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내 편을 더 일찍 들어주지 못해서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니에요, 아버님. 푹 쉬세요. 건강해지시면 그때 얘기해요. 시어머니는 침대 발치에 서서 눈이 붉어진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복도로 나갔을 때 그녀가 따라 나왔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널 외부인 취급했어. 난 옛날 방식에 익숙해서 집안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지. 너에게도 자존심이 있다는 걸 생각 못했다. 나는 멈춰서서 그녀를 보았다. 처음으로 그녀가 작아 보였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저를 존중해 주시길 바랄 뿐이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 알겠다. 그날 밤 나는 민준 씨의 옛방에 누워 있었다. 낮은 천장을 보고 밖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마침내 나 혼자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도시로 돌아오는 길, 민준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서연아, 만약 그날 네가 강하게 나가지 않았다면 난 아마 널 잃었을 거야. 나는 차창 밖을 보았다. 만약 그날 당신이 정신 차리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떠났을 거예요. 우리는 침묵했다.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회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암묵적인 합의였다. 이제부터 이 가정에는 두 개의 동등한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는. 나는 그 균열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단지 메워졌을 뿐이고 우리 둘 중 하나라도 이 교훈을 잊는다면 다시 갈라질 수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더 이상 내 집에 들어가면서 손님처럼 느끼는 여자는 아니었다. 시아버지를 뵙고 온 후 모든 것이 가라앉았다고 생각했다. 잔잔한 호수 같은 평온이 아니라 큰 불이 꺼진 뒤에 잿더미 같은 고요함이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작은 바람에도 다시 불씨가 살아날 수 있는 상태. 나와 민준 씨는 도시로 돌아와 예전의 삶으로 복귀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새로운 층의 침묵이 생겼다. 더 이상 회피가 아닌 조심스러움이었다. 마치 낡은 나무다리를 막 건너온 두 사람처럼 너무 빨리 달리면 다리가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듯했다. 민준 씨는 약속을 지켰다. 그는 더 이상 자기 가족과 관련된 일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모든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함께 들었고 아버님 약값이 필요할 때마다 내게 먼저 물어봤다. 그는 이번 주말에 부모님 잠깐 오시라고 해도 괜찮을까? 또는 민수가 하루 놀러 오고 싶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 묻기 시작했다. 그 질문들은 단순해 보였지만 내게는 한 남자가 남편이 되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다는 신호였다. 나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지만 완전히 안심하지도 못했다. 내 안의 한 부분은 언제나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었다. 석 달이 지났고 민수와 은영은 정말로 독립했다. 그들은 공단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다. 민수는 창고 관리직을 구했고
월급은 적지만 안정적이었다. 은영은 카페에서 서빙을 했다. 그들은 우리 집에 거의 오지 않았고 올 때마다 미리 전화를 했다. 민수는 예전처럼 건방진 말투는 아니었지만 나와 친하지도 않았다. 은영은 나를 만날 때마다 내가 불편해할까봐 두려워하는 듯 아주 예의 바르게 형수님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오후 내가 보고서를 수정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여니 은영이 과일 봉지를 들고 서 있었다. 형수님. 형님이랑 형수님 뵈러 왔어요. 나는 조금 놀랐다. 미리 연락도 없이 은영이 고개를 숙였다. 네, 죄송해요. 그냥 잠깐 들르고 싶어서요. 나는 은영을 안으로 들였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어색해하며 탁자 위에 과일 봉지를 놓지도 못했다. 민수 씨랑 요즘 어떻게 지내? 내가 물었다. 은영이 슬프게 웃었다. 힘들지만 저희끼리 잘 헤쳐나가고 있어요. 따로 살아보니까 예전에 저희가 얼마나 생각 없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나는 은영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몇 달 전의 내 모습과 비슷한 피곤하지만 더 정신을 차린 듯한 무언가를 보았다. 형수님, 그때 형수님 불편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숨을 내쉬었다. 지난 일이야. 잘못한 걸 알면 됐어. 은영이 머뭇거렸다. 제가 온 건 시어머니께서 형님이랑 형수님 뵈러 며칠 올라오고 싶어 하셔서요. 어머님께서 저한테 먼저 형수님이 괜찮으신지 여쭤보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나는 멈칫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민준 씨 가족이 처음으로 내 의견을 물어봐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민준 씨에게 말했다. 부모님께서 며칠 올라오고 싶어 하세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민준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나를 보았다. 당신 생각은 어때? 나는 잠시 생각했다. 잠깐 방문하시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최대 3일이고 처음부터 확실히 해야 해요. 계속 머무시는 일은 없다고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확실히 말씀드릴게. 주말에 시부모님이 올라오셨다. 이번에는 큰 여행 가방 없이 작은 가방 2개만 들고 오셨다.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서며 마치 남의 집에 온 사람처럼 주위를 둘러보았다. 서연아, 잘 지냈냐? 네, 어머님, 잘 지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서 있다가 말했다. 나 3일만 있다 갈 거다. 민준이가 그러더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어요. 그날 저녁 식사는 아무도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아주 천천히 식사했고 내 반찬에는 손대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내게 일에 대해 몇 가지 물었다.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더 이상 팽팽하지는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헛기침 소리를 들었다. 얇은 담요를 가져다 주었다. 어머님, 이거 덮으세요. 따뜻하게요. 시어머니는 나를 보았다. 눈이 붉었다. 고맙다. 약속했던 3일이 지났다. 셋째 날 아침, 시어머니는 스스로 짐을 챙겼다. 서연아, 우리 오늘 오후에 내려간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시어머니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나를 보다가 그만두었다. 터미널로 가는 길, 나는 민준 씨와 함께 부모님을 배웅했다. 차에 오르시기 전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서연아, 내가 말주변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를 가족으로 여겨줘서 고맙다. 나는 대답했다. 어머님, 저를 존중해 주시기만 하면 저는 절대 아버님, 어머님을 남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모든 것이 점차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사람을 그렇게 오래 평온하게 두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민준 씨가 늦게 귀가했다. 얼굴이 창백했다. 서연아, 방금 연락받았는데 아버지가 가벼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대. 나는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욕실에서 넘어지셨대. 지금은 지방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의사 말이 계속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대. 마음이 꽉 조여왔다. 나는 시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용서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번에는 나의 경계선이 어디에 서야 할까? 우리는 그날 밤 바로 시골로 내려갔다. 시아버지는 왼쪽 반신이 마비된 채 누워 계셨고 말씀도 어눌하셨다. 시어머니는 침대 옆에 앉아 눈이 잡했다. 의사 말이 내 아버지는 적어도 석 달은 누가 돌봐줘야 한단다. 나는 늙어서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 얘야, 제발 부탁이다. 우리 당분간 너희 집에서 지내게 해다오. 그 말에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더 이상 놀러 오거나 며칠 머무는 문제가 아니었다. 병든 노인을 돌볼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민준 씨를 보았다.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지만 어머니를 대신해 말하지는 못했다. 만약 내가 안 된다고 말하면 나는 잔인한 여자가 될 것이고, 된다고 말하면 내가 힘들게 세운 경계선을 내 손으로 무너뜨리는 셈이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어머님, 저랑 민준 씨가 상의해 볼게요. 지금 바로 약속드릴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민준 씨가 내 손을 꽉 쥐며 속삭였다. 서연아, 나는 눈을 감았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병원 근처 여관의 딱딱한 침대에 누워 얼룩진 천장을 보며 아버지의 희미한 숨소리를 들었다. 머릿속에서는 두 사람이 나를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한쪽에는 병상 끝에 웅크리고 앉아 눈물을 흘리며 신세를 지게 해달라고 비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다른 한쪽에는 출장에서 돌아와 내 집이 하숙집으로 변한 것을 보고 내가 빚을 갚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방인이 되었던 기억이 있었다. 나는 옆으로 누운 민준 씨를 보았다. 그도 눈을 뜨고 있었다. 그 역시 잠들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앉아요. 내가 작게 물었다. 잠이 안 와. 민준 씨가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연아,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지만 아버지는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어머니는 연로하시고 시골에는 도와줄 사람도 없어. 나는 침묵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무정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성인군자도 아니었다. 민준 씨, 나는 천천히 말했다. 만약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살게 되면 당신은 나를 위해 경계를 지켜줄 수 있어요? 아니면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가고 나는 다시 내 집에서 이방인이 될까요? 민준 씨가 나를 돌아보았다. 눈이 붉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할게. 약속해. 나는 피곤한 목소리로 숨을 내쉬었다. 약속은 이미 많이 했어요, 민준 씨. 이번에는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민준 씨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다. 부모님이 오시면 낮 동안 아버지를 돌볼 간병인을 고용할게. 모든 짐을 너나 어머니에게 지우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어머니께도 확실히 말씀드릴게. 아버지가 나아지시거나 더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만 임시로 계시는 거라고. 나는 그를 보았다. 믿고 싶었지만 연로한 환자가 집에 있으면 모든 서류상의 계획은 감정 앞에서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병실로 들어갔다. 시아버지는 얼굴이 살짝 비뚤어진 채 누워 계셨다. 나를 보자 그는 힘겹게 손을 들려고 했다. 서연아. 왔구나. 네, 아버님, 저 왔어요.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보았다.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며느리를 고생시키는구나.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런 생각 마세요, 아버님. 푹 쉬면서 병이나 나으세요. 시어머니가 내 등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내가 널 힘들게 하는 건 알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돌아서서 시어머니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예전의 고집센 여자가 아니라 남편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늙은 아내의 모습이 보였다. 어머님, 내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제가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만약 아버님 어머님께서 저희와 함께 지내시게 되면 저희 집 규칙을 따라주셔야 해요. 예전처럼 모든 것이 엉망이 되게 둘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알겠어. 내 말대로 할게. 나는 지금 이 순간 그녀가 모든 것에 동의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였다. 우리는 이틀 뒤에 도시로 돌아왔다. 차 안에서 민준 씨는 내 손을 아주 꽉 잡았다. 서연아, 고마워. 나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만 보았다. 가로수들이 마치 내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지나간 기회들처럼 뒤로 물러나고 있었다. 사흘 뒤 부모님이 오셨다. 이번에는 북적이는 풍경 없이 휠체어에 앉은 시아버지, 작은 가방 하나를 든 시어머니, 그리고 민준 씨가 낮 동안 고용한 간병인 한 분만 있었다. 나는 처음부터 확실히 말했다. 어머님, 아버님은 작은 방을 쓰세요. 간병인 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버지를 돌봐주실 거예요. 저녁에는 저와 민준 씨가 도울게요. 집안 물건은 함부로 옮기지 마시고 모든 일은 저에게 먼저 물어봐 주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명심할게.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간병인은 아버지를 세심하게 돌봤고 시어머니는 내 허락 없이는 주방에 손대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얌전히 물리치료를 받았고 민준 씨는 정시에 퇴근해서 아버지를 씻기고 소변통을 비우고 방을 청소하는 것을 도왔다. 나는 조금씩 숨을 쉴 수 있었다. 하지만 열흘째 되던 날 내가 일찍 퇴근해보니 주방에서 큰 냄비에 죽이 끓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그릇에 죽을 퍼 담고 있었다. 내 아버지, 죽 끓이는 중이다. 그녀가 말했다. 나는 어질러진 주방을 보며 마음이 차가워졌다. 어머님, 모든 일은 저에게 먼저 물어보시기로 했잖아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네가 일하느라 피곤해 보여서 내가 한 건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군이라는 그 한마디가 나를 찔렀다. 예전의 그 말들과 똑같았다. 그날 저녁 나는 민준 씨에게 말했다. 봤어요.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민준 씨는 침묵했다. 어머니는 그냥 죽을 끓이신 거야. 나는 그를 보았다. 그리고 내일은 방을 바꿀 거고 모레는 다른 사람을 데려올 거고 그러면 나는 다시 이방인이 되겠죠. 나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하지 않을 거예요. 민준 씨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어머니께 다시 말씀드릴게. 하지만 다시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사흘 뒤 나는 퇴근해서 거실에 앉아있는 민수를 발견했다. 아버지 뵈러 왔어요. 민수가 말했다. 나는 그를 보았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연락도 없이 민수가 웃었다. 잠깐 들른 건데요. 뭐, 아버지가 편찮으신데. 나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내 경계선이 다시 시험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저녁 나는 온 가족을 불러 모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도 여기서 자고 갈 수 없어요. 민수 씨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이 일이 반복되면 저는 아버님 어머님을 위해 따로 지낼 곳을 임대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서연아, 네가 어떻게 그렇게 악독할 수가 있니?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저는 악독한 게 아니에요. 저 자신을 구하려는 거예요. 방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민준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서연이 말이 맞아. 나는 서연이 말대로 할 거야. 나는 그를 보았다. 그 순간 나는 이 결혼이 아주 얇은 줄 위를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단 한 번만 더 헛디디면 나는 손을 놓을 작정이었다. 그날 저녁 대화 이후 집은 돌처럼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주방을 드나들지 않았고 시아버지는 작은 방에 누워 말이 더 없어졌다. 내가 그의 재활을 도울 때마다 그는 더 이상 폐를 끼치기 싫다는 듯 내 시선을 피했다. 민준 씨는 눈에 띄게 조용해졌다. 퇴근하면 바로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 간병인을 돕고 침대 옆에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이 내가 정한 경계선에 따라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모든 것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 어느 금요일 오후 나는 일찍 퇴근해서 마트에 들러 저녁거리를 샀다. 승강기에 막 들어섰을 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형수님,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지금 들어가는 길이야. 무슨 일인데?
아버지가 재활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어머니가 너무 놀라서 저한테 전화하셨고요. 제가 아버지를 집 근처 병원으로 모셨어요. 내 손에 들려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계란이 깨져 굴러다녔다. 어느 병원이야?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미래병원이요. 오실 수 있으세요? 나는 거의 뛰다시피 했다. 집에 들를 틈도 없이 바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머릿속에는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떠올랐다. 무서웠다. 시부모님과 갈등이 있었지만 그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으니 심장이 철렁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는 이동식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시어머니는 옆에 앉아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있었다. 민준 씨는 침대 발치에 서서 두 손을 꽉 쥐고 있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민수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다. 무리한 운동으로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괜찮습니다. 당분간은 무리한 재활은 피하고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흐느꼈다. 나 때문이야. 내가 빨리 나으라고 너무 무리하게 시켰어. 나는 다가가 시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어머님,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버님이 안정을 찾는 게 중요해요. 시아버지가 눈을 뜨고 나를 보았다. 서연아, 내 시어머니 원망하지 마라. 나 때문에 너무 걱정해서 그런 거다. 나는 몸을 숙여 그의 손을 잡았다. 원망 안 해요, 아버님. 그날 저녁 우리는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왔다. 나는 며칠 휴가를 내고 간병인과 함께 아버지를 돌봤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안타까움과 피로감을 동시에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죽을 끓였다. 아버지 방으로 가져가니 시어머니가 이미 눈이 내탄 채 앉아 있었다. 서연아, 내가 할게. 어머님 쉬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나를 보았다. 예전의 날카로움이 사라진 낯선 눈빛이었다. 서연아,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지. 미안하다. 나는 얼어붙었다. 그녀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 나는 이제껏 이 집이 내 아들 집이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어. 그런데 어제 내 아버지가 쓰러지는 걸 보고 깨달았다. 나랑 내 아버지는 늙었고 이제 두 아들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걸. 내가 너를 더 이상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 내 눈물이 죽그릇 위로 떨어졌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더 이상 내 경계를 넘지 않을게 약속한다. 그 약속이 얼마나 갈지는 몰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진심이라고 믿었다. 사흘 뒤 아버지의 상태가 나아졌다. 의사는 가벼운 재활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했다. 그때 민수가 또 찾아왔다. 이번에는 큰 가방을 들고 왔다. 아버지가 막 쓰러지셨는데 걱정돼서 며칠 여기서 지내면서 돌봐드리려고요. 나는 문을 막아섰다. 민수야, 내가 말했지. 아무도 여기서 자고 갈 수 없어. 민수가 눈살을 찌푸렸다. 형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방금 쓰러지셨는데 아들이 돌보는 것조차 막으시겠다고요? 나는 그를 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낮에 와서 아버지를 돌보는 건 괜찮아. 하지만 밤에는 돌아가. 이게 내 경계선이야. 민수가 민준 씨를 돌아보았다. 형,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민준 씨가 어쩔 줄 몰라 했다. 민수야, 형수님 말씀대로 해.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형은 형수님이 그렇게 무서워. 아버지가 저 지경인데도 저 여자 말만 들을 거야? 저 여자라는 말에 심장이 찔리는 것 같았다. 민수야, 당장 나가. 내가 말했다. 민수가 가방을 바닥에 던졌다. 형수님, 진짜 너무하시네. 아버지를 아끼는 마음도 없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밖에서 민수가 중얼거리는 소리와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저녁 민준 씨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서연아, 미안해.
민수가 성격이 급해서 그래. 나는 피곤하게 웃었다. 민준 씨, 보여요? 무슨 일만 생기면 내 경계선은 시험당하고 가장 먼저 흔들리는 사람은 항상 당신이에요.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다. 양쪽 모두를 만족시킬 방법을 모르겠어. 나는 그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당신은 한쪽을 선택해야만 해요. 당신의 작은 가정이냐, 아니면 당신의 원래 가정이냐. 민준 씨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출근했다. 저녁에 돌아와 보니 시어머니가 저녁을 짓고 있었다. 나는 한마디 하려다가 그녀가 아주 깔끔하게 어지르지 않고 요리하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말했다. 서연아, 내가 미안하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우리가 너를 많이 힘들게 하는구나.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있고 싶지 않다.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다. 영감, 무슨 소리예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 시골로 돌아갑시다. 여기에 있으면 며느리도 힘들고 아들도 힘들어. 나는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소.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당신 몸도 성치 않은데 어떻게 시골로 가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시골에는 우리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이웃도 있잖소. 여기는 비좁고 자꾸 문제만 생겨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을 내쫓는 게 아니에요. 단지 모든 것이 질서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시아버지는 온화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안다. 하지만 너와 민준이가 나 때문에 사이가 틀어지는 건 원치 않는다. 그날 저녁 나와 민준 씨는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서연아, 부모님이 시골로 돌아가시면 내가 불효자가 된 것 같고 부모님이 여기에 계시면 내가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대답했다. 민준 씨가 머리를 감싸 쥐었다. 나는 양쪽에 끼어 있어.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민준 씨, 당신은 끼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민준 씨가 나를 보았다. 눈이 붉었다. 서연아, 아직 나와 함께 있고 싶어? 그 질문에 가슴이 아팠다. 네, 하지만 나 자신을 전부 희생하면서까지 함께 있고 싶지는 않아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이틀 뒤, 시아버지는 기어코 시골로 돌아가겠다고 고집했다. 시어머니는 아쉬워했지만 결국 동의해야 했다. 그날 아침, 나는 시어머니의 짐 싸는 것을 도왔다.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서연아, 내가 너한테 사과할 빚이 있구나. 시골에 가더라도 네가 허락한다면 너희를 보러 올라오고 싶다. 하지만 다시는 내 집을 어지럽히지 않을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든 오세요, 어머님. 대신 미리 약속은 해야 해요. 시어머니가 울며 나를 안았다. 부모님을 태운 차가 멀어져 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텅 비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다. 형수님, 저 민수예요. 이걸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 가족을 막다른 길로 몰지 마세요. 나는 휴대폰을 든 채 손을 떨었다. 폭풍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민수의 문자를 3번 다시 읽었다. 읽을 때마다 심장이 조금씩 더 조여왔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지쳐서였다. 다 큰 성인 남자가 여전히 협박조의 말투로 자기 이속을 챙기려는 모습에 지쳤고 아무리 피하려 해도 끊임없이 되돌아오는 이 폭풍우에 지쳤다. 나는 그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벽에 등을 기댄 채 오랫동안 눈을 감았다. 지금 당장 반응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말을 할 것이라는 걸 알았다. 냉정해야 했다. 욕실에서 나온 민준 씨가 굳어있는 나를 보았다. 서연아, 왜 그래? 나는 그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문자를 읽은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수가 감히 너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익숙해요. 민수 씨에게 나는 언제나 나쁜 사람이니까요. 민준 씨가
휴대폰을 꽉 쥐었다. 내가 당장 전화할게.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전화하면 내가 당신을 부추겨서 가족과 연을 끊게 만들었다고 말할 빌미만 줄 뿐이에요. 민준 씨는 침묵했다. 그가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동생의 무례함에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를 안쓰러워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우리 가족을 막다른 길로 몰지 마세요. 라는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누구를 막다른 길로 몰았단 말인가. 나는 그들의 방문을 막지 않았고 시부모님을 길거리로 내쫓지도 않았으며 약값을 대주는 것을 거절하지도 않았다. 나는 단지 내 삶의 최소한의 경계선을 지켰을 뿐이다. 그런데도 민수의 눈에 나는 여전히 악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멍한 상태로 출근했다. 보고서에서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작은 실수를 2번이나 했다. 점심때쯤 전화가 다시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서연이냐? 네. 어머님, 민수가 방금 나한테 전화했다. 네가 우리를 시골로 쫓아내서 아버지가 더 위독해졌다고 하더구나. 네가 시댁을 무시한다고. 나는 눈을 감았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어머님, 저는 쫓아낸 게 아니에요. 아버님께서 스스로 돌아가시겠다고 하셨어요.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도 안다. 하지만 민수가 화가 나서 막말을 하더구나. 내가 너한테 전화한 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하려고. 걔가 아직 어려서 성질이 급해서 그래. 나는 슬프게 웃었다. 저보다 겨우 몇 살 많을 뿐인데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서연아, 나도 더 이상 집안에 분란이 생기는 걸 원치 않는다. 내가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조금만 참아달라는 그 말에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또 내가 참아야 했다. 어머님, 저는 지금까지 계속 참아왔어요. 제가 잘못한 건 그가 밤새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뿐인데 제가 틀렸나요? 시어머니는 침묵하더니 작게 말했다. 아니, 네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민수가 무슨 짓을 저지를까봐 무섭구나. 나는 멈칫했다. 무슨 짓이라니요? 나도 모르겠다. 걔가 워낙 성격이 불같아서 너를 찾아가 행패를 부릴까봐 걱정이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차갑게 식었다. 그날 저녁 나는 민준 씨에게 말했다. 민수 씨가 행패를 부리러 올지도 몰라요. 민준 씨가 벌떡 일어났다. 내가 걔 집에 가서 얘기할게. 아니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가면 내가 당신을 부추겼다고 할 거예요. 이번 일은 그가 스스로 본색을 드러내게 둬요. 민준 씨는 걱정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서연아, 네가 더 이상 상처받는 걸 원치 않아. 나는 피곤하게 웃었다. 상처받는 건 익숙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이틀 뒤 내 예상대로 민수가 나타났다. 내가 막 퇴근해서 옷도 갈아입기 전이었는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문을 여니 민수가 잔뜩 굳은 얼굴로 서 있었고 그 뒤에는 은영이 있었다. 형수님, 나와서 얘기 좀 똑바로 하시죠. 나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할 얘기 있으면 여기서 해. 민수는 내 허락도 없이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다.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부모님은 시골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누워만 계시고 어머니는 매일 우세요. 만족스러우시냐고요. 나는 문을 닫고 돌아섰다. 민수야, 그렇게 말하지 마. 아버님께서 스스로 돌아가시겠다고 했고 어머님도 동의하셨어. 민수가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다. 닥쳐요. 형수님이 그렇게 빡빡하게 굴지만 않았어도 부모님이 돌아가실 일은 없었어. 나는 민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민수야, 만약 내가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하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민수가 비웃었다. 형수님 집, 말 한번 잘하시네. 이 집은 우리 형 집이야.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숨을 내쉬었다. 이 집은 우리 부부의 집이고 내가 대출금 대부분을 갚고 있어. 내가 아들이라는 핑계로 내 노력을 무시하지 마.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돈 좀 있다고 잘났네요. 돈 있으면 누구든 마음대로 쫓아내도 되는 거예요.
침실에서 민준 씨가 나왔다. 민수야, 그만해. 민수가 그를 돌아보았다. 형은 저 여자가 우리 가족을 모욕하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야?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아내를 모욕하는 건 너야. 은영이 민수의 팔을 끌었다. 오빠, 그만해. 민수가 은영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은 닥쳐. 맨날 무섭대. 내 안에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민수야, 당장 나가. 여긴 내가 소리 지를 곳이 아니야. 민수가 내게 한 걸음 다가왔다. 당신이 뭔데 나를 쫓아내? 민준 씨가 내 앞을 막아섰다. 서연이한테 손대면 나한테 손대는 걸로 알겠다. 민수가 눈을 번뜩이며 그를 보았다. 형, 여자 하나 때문에 가족이랑 연을 끊겠다는 거야? 민준 씨가 소리쳤다. 무슨 가족? 네가 마음대로 하게 두려고 내 아내한테 침묵을 강요하는 게 가족이야? 방 전체가 얼어붙었다. 나는 심장이 북처럼 울리는 것을 들었다. 민수가 싸늘하게 웃었다. 좋아, 형은 저 여자를 선택했어. 후회하지 마. 민수는 등을 돌려 나가버렸다. 은영은 내게 아주 작게 사과하고는 그를 따라 달려갔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민준 씨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미안해. 민수가 감히 여기까지 와서 행패를 부릴 줄은 몰랐어. 나는 그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준 씨, 만약 오늘 당신이 내 앞을 막아서지 않았다면 나는 짐을 쌌을 거예요. 민준 씨가 나를 안았다. 다시는 널 잃지 않을게.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마음이 텅 비었다. 오늘부터 나는 민수의 눈에 공식적인 적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 결혼이 아주 큰 고비를 넘겼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더 깨달았다. 진짜 적은 민수가 아니라 내가 남편으로 삼은 남자의 마음속에 있던 비겁함이었다. 그리고 이번에 그는 비겁하지 않았다. 민수가 행패를 부리고 간 후 우리 집은 아주 다른 종류의 침묵에 빠졌다. 시부모님이 함께 계실 때처럼 어색한 침묵도, 서로를 피하던 무거운 침묵도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뒤의 침묵이었다. 모든 것이 한번 뒤집힌 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폐허를 바라보며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자문하는 듯한 고요함. 나는 하루 휴가를 냈다. 화면 앞에 앉아있을 만큼 정신이 맑지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한 척할 만큼 담담하지도 못했다. 나는 집에 머물며 거실을 정리하고 민수가 손으로 내리쳤던 탁자를 닦았다. 그날 나는 아주 오랫동안 탁자를 닦았다. 마치 깨끗하게 닦아내면 모욕당했던 감정까지 지울 수 있을 것처럼. 민준 씨도 반차를 냈다. 그는 말이 없었다. 내게 차를 타주고 소파에 마주 앉아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서연아, 아직 나한테 화났어? 그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내 손바닥을 들여다보았다. 민수 씨 일 때문에 당신한테 화난 게 아니에요. 만약 당신이 제때 변하지 않았다면 떠났을 사람은 나였을 거라는 사실에 화가 나요.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너를 혼자 두었어.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민준 씨, 나는 당신이 영웅이 되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남편이 되어주길 바랄 뿐이에요. 당신 가족이 불만스러워 하더라도 내 편에 서주세요. 민준 씨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었다. 그렇게 할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의 말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오직 시간만이 대답해 줄 것이었다. 이틀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이냐? 네, 어머님. 민수가 너희 집에 가서 소란을 피웠다며? 나는 잠시 침묵했다. 네, 전화기 저편에서 아주 긴 한숨 소리가 들렸다. 나한테 전화했더라. 너랑 민준이가 가족을 무시하고 자기를 쫓아냈다고. 내가 한바탕 야단을 쳤다. 네가 서연이 아니었으면 네 아버지는 약값도 없고 치료받을 곳도 없었다고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구나. 나는 눈을 감았다. 민수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나도 걔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느껴졌다. 어머님,
저는 가족과 연을 끊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단지 제 집에서 모욕당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침묵하더니 작게 말했다. 서연아, 내가 그런 아들을 낳아서 미안하다.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어머님, 그는 괴물이 아니에요. 단지 떠받들어지는 것에 익숙하고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제가 그의 무책임함까지 감당할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내 아버지가 요즘 내 얘기를 자주 한다. 내 덕분에 우리가 많은 잘못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고. 나는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이겼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단지 슬론다. 한 가족이 너무 오랫동안 서로에게 상처를 입혀왔다는 사실이 슬론다. 일주일 후 민준 씨가 민수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는 스피커폰을 켰다. 형, 민수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아버지가 다시 입원하셨어. 혈압이 떨어졌대. 어머니가 병원비 낼 돈이 없으셔. 민준 씨가 나를 보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인데? 민준 씨가 물었다. 300만 원. 바로 보내줄게. 하지만 더 이상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 전화기 저편에서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지난번 일은 미안했어. 민준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를 보았다. 봤어요? 나는 복수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경계선을 지키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조정하게 되어 있어요. 민준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서연아, 내가 너한테 빚이 많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나한테 빚진 게 아니에요. 당신 자신에게 빚진 거예요. 만약 당신이 성장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잃었을 테니까요. 민준 씨가 내 손을 꽉 쥐었다. 또 다른 어느 날 저녁, 내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여니 은영이었다. 그녀는 예전보다 수척해지고 눈가가 참했다. 형수님, 사과드리러 왔어요. 나는 은영을 안으로 들였다. 민수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 내가 물었다. 은영은 앉아서 두 손을 깍지 꼈다. 그이가 택배 기사로 일하게 됐어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안정적이에요. 시부모님께서 시골밭을 정말로 파셨어요. 그 돈으로 아버님 약값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됐고, 민수 오빠도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아도 돼요. 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다행이네. 은영이 머뭇거렸다. 형수님, 민수 오빠가 형님이랑 형수님께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형수님이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민수 씨한테 전해줘. 만나고 싶으면 미리 전화하고 와서 차나 한잔하면서 제대로 이야기하자고. 더 이상 소란 피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은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네, 감사해요 형수님. 나는 전화를 끊었다. 마음이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더 이상 민수가 두렵지도 밉지도 않았다. 단지 그가 더 이상 내 삶을 어지럽힐 권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뿐이었다. 일주일 후 민수가 전화했다. 형수님, 오늘 오후에 형님이랑 형수님 뵈러 가도 될까요? 미리 전화했네. 나는 민준 씨를 보았다. 어떻게 생각해? 그가 물었다. 한 번은 만나주자. 그날 오후 민수가 왔다. 그는 더 야위고 햇볕에 그을려 있었다. 예전의 거친 모습은 사라져 있었다. 형수님,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했고 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모든 잘못을 형수님께 돌렸습니다. 나는 민수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민수야, 네가 나를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할 필요는 없어. 네가 네 형의 아내인 나를 존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형의 아내인 형수님을 존중하지 않은 점 죄송합니다. 그 말은 서툴렀지만 진심으로 들렸다. 민준 씨는 내 옆에 말없이 앉아 있었다. 나는 널 미워하지 않아. 내가 말했다. 하지만 잊지도 않을 거야. 앞으로는 경계선을 잘 지켜. 너는 내 시동생이지. 이 집 주인이 아니야. 민수가 아주 작게 내라고 대답했다. 만남은 조용히 끝났다. 민수가 돌아갔을 때 나는 더 이상 마음이 무겁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원이 하나 닫힌 기분이었다. 한 달 후 시아버지가 다시 입원했다. 이번에는 위험하지 않았고 정기 검진이었다. 시어머니가 내게 전화했다. 서연아, 우리 이틀 정도 도시에 올라가야겠다. 네, 아버지가 도립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야 해서 너희한테 패 끼치고 싶지는 않은데 병원 근처 숙소는 방이 다 찼구나. 나는 민준 씨를 보았다. 어머님, 아버님, 이틀 정도는 괜찮아요. 대신 약속하신 날짜에 꼭 돌아가셔야 해요.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가는 건 원치 않아요. 시어머니가 바로 대답했다. 알겠다. 오래 있지 않을게. 시부모님이 올라오셨다. 이번에는 큰 여행 가방도 물건을 옮기는 일도 어질러진 주방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내게 물었다. 서연아, 내가 아버지 죽 끓여도 괜찮겠니? 네, 괜찮아요. 저기 작은 냄비 쓰세요. 서연아, 여기다 옷 걸어도 되겠니? 네, 거세요. 나는 시어머니를 보며 안타까움과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 한때 내 집을 자기 집처럼 여겼던 여인이 이제 이 주방에서 내게 하나하나 허락을 구하고 있었다. 그날 밤 시부모님이 잠든 후 시어머니는 나와 함께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서연아, 고맙다. 뭐가요? 어머님, 우리를 복수하지 않아줘서 네가 독한 마음을 먹었다면 진작에 우리를 내쳤을 텐데. 나는 슬프게 웃었다. 어머님, 저는 독한 게 아니에요. 단지 더 이상 짓밟히지 않으려는 것뿐이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알겠다. 늦었지만 이제는 알겠어. 다음 날 아침 시부모님은 약속대로 돌아가셨다.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나는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민준 씨에게 말했다. 봤어요? 모든 것이 구제불능은 아니에요. 당신이 다시는 나를 배신하지만 않는다면요. 민준 씨가 나를 안았다. 절대 그럴 일 없어. 나는 이 결혼이 동화가 아니며 상처투성이인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또한 내가 더 이상 침묵하고 인내하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바로 그 점이 이 결혼을 구원했다. 그의 장마는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었다. 초여름 비가 늦은 오후에 도시를 적셨고 우리 집 앞도로는 물에 잠겨 노란 가로등 불빛을 작은 강처럼 반사했다. 나는 새집 발코니에 서서 비 내리는 것을 보고 멀어지는 차 소리를 들었다. 마음속에는 아주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다. 더 이상 긴장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방어하기 위해 애쓰지도 않았다. 언젠가 내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민준 씨가 내 등 뒤로 다가와 얇은 가디건을 걸쳐 주었다. 쌀쌀해. 오래 서 있으면 감기 걸려. 나는 돌아서서 그를 보았다. 우리가 참 먼 길을 돌아온 것 같지 않아요? 민준 씨가 슬프게 웃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연약한 의존이 아니라 함께 지치고 함께 깨닫고 함께 남기로 선택한 두 사람의 기댐이었다. 시부모님은 여전히 시골에 계셨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누워만 지내지 않으셨다.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내게 전화했다. 명령이나 한탄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다. 병아리가 태어났고 고추 화분에 열매가 맺혔고 이웃집 할머니가 우리 안부를 물었다고 한 번은 어머니가 말했다. 서연아,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 내 집은 내 집이고 내 집은 내 집이더라. 각자 자기 자리를 지켜야 오래도록 서로 아낄 수 있는 거였어. 나는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었다. 민수와 은영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민수는 민준 씨에게 전화를 덜 했지만 할 때마다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 한 번은 그가 내게 문자를 보냈다. 형수님,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나중에 저희가 딸을 낳으면 형수님이 예전에 참았던 것처럼 참게 가르치지 말고 지금의 형수님처럼 강하게 키우라고 하셨어요. 나는 그 문자를 오랫동안 읽었다.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슬퍼서였다.
한 여자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겪어야 강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지 슬펐다. 어느 날 저녁, 나와 민준 씨가 식사를 하는데 그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보았다. 서연아, 할 얘기가 있어. 나는 그를 보았다. 무슨 얘기요? 나 예전 회사 그만뒀어. 나는 멈칫했다. 왜요? 새로운 곳에서 제안을 받았어. 월급은 크게 오르지 않지만 근무 시간이 안정적이고 접대나 야근이 없어. 집에 더 일찍 오고 싶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 때문에 당신 경력을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민준 씨가 고개를 저었다. 네가 강요해서가 아니야. 내가 더 이상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야. 내가 집문 앞에서 이방인이 되는 나를 다시는 만들고 싶지 않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어나서 테이블을 돌아가 뒤에서 그를 안았다. 당신, 이제 정말 어른이 됐네요. 민준 씨가 내 손을 잡았다. 네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지. 또 다른 어느 날 오후, 내가 퇴근해보니 민준 씨가 발코니에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무슨 일 있어요? 민준 씨가 휴대폰을 건넸다. 시어머니의 문자였다. 민준아, 엄마가 너희 집에 며칠 올라가 있으려고 한다. 아버지가 너희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 나는 민준 씨를 보았다. 둘 다 침묵했다. 1년 전이었다면 이 문자 하나만으로도 나는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나는 오래 생각하지 않고 대답했다. 네, 어머님. 이틀 정도는 괜찮아요. 대신 약속한 날짜에 꼭 돌아오셔야 해요. 저희 곧 출장 갈 일이 있어서요. 어머니는 바로 답장했다. 알겠다. 그냥 얼굴만 보러 가는 거야. 민준 씨가 나를 보았다. 불편하지 않아? 나는 웃었다. 아니요. 더 이상 두렵지 않으니까요. 만약 일이 잘못되면 당신이 바로잡아줄 거라는 걸 알아요. 민준 씨가 내 손을 아주 꽉 잡았다. 시부모님은 정확히 이틀을 머물다 가셨다. 큰 여행 가방도, 물건을 옮기는 일도, 어질러진 주방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내게 물었고, 시아버지는 발코니에 앉아 비를 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너희가 헤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았다. 아버님, 저희 헤어질 뻔했어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안다. 우리 이기심 때문이었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희가 더 일찍 말하지 못해서예요. 그날 밤 시부모님이 잠든 후 민준 씨가 뒤에서 나를 안았다. 서연아, 나를 떠나지 않은 거 후회하지 않아? 나는 잠시 생각했다. 후회했던 날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민준 씨가 내 손을 꽉 쥐었다. 내가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너는 이미 떠났을 거라는 걸 알아. 나는 돌아서서 그를 보았다. 내가 떠나지 않은 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제때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시부모님은 약속대로 돌아가셨다.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나는 오랫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 민준 씨가 물었다. 무슨 생각해? 나는 대답했다. 만약 그날 내가 한 번만 더 참았다면 오늘 나는 여기에 서 있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준 씨는 침묵했다. 또 다른 어느 날 저녁,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아, 잘 지내니? 네, 엄마, 너희 부부 이혼할 뻔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나는 슬프게 웃었다. 그럴 뻔했죠, 엄마. 후회는 안 하니? 나는 민준 씨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발코니를 보았다. 남기로 한 걸 후회하지는 않아요. 너무 오랫동안 참았던 걸 후회할 뿐이에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딸아, 여자는 참는다고 현명한 게 아니란다.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해. 나는 어머니가 보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1년 후, 나는 임신 사실을 알았다.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손을 떨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일이 1년만 더 일찍 일어났더라면 나는 아이를 지킬 용기가 없었을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테스트기를 민준 씨에게 건넸다. 그는 그것을 보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서연아, 이거 진짜야? 나는 함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야.
민준 씨가 나를 꽉 안았다. 약속할게. 우리 아이는 엄마가 혼자 싸우는 모습을 보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 약속 꼭 지켜요. 우리는 시부모님께 소식을 알렸다.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흐느꼈다. 서연아, 내가 너를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약속하마. 나는 절대 까다로운 시어머니가 되지 않을게. 나는 눈물 속에서 웃었다. 어머님, 저를 존중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네가 이 가정을 지켰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는 제 자신을 지켰을 뿐이에요. 이 가정이 지켜진 건 모두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나는 침실에 누워 배에 손을 얹고 창밖의 빗소리를 들었다. 1년 전 집문 앞에 서서 가득 쌓인 낯선 신발들을 보고 깜짝 선물이야 라고 말하던 남편을 마주했던 박서연을 생각했다. 나는 그녀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었다. 두려워하지 마. 강해져. 내 목소리를 내. 너 자신을 지켜. 만약 그들이 너를 사랑한다면 변할 거야. 만약 변하지 않는다면 너에게는 다른 길이 있을 거야. 나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이 결혼은 동화가 아니었다. 상처투성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상처들이 내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다. 여자는 너무 강해서 남편을 잃는 것이 아니다. 여자는 너무 많이 참아서 자기 자신을 잃을 뿐이다. 그리고 한 여자가 감히 자신의 경계선을 지킬 때 그녀를 둘러싼 세상은 그녀를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다.